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무게 54kg. 근력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깡마른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마른 팔이 세 사람의 목숨을 흙탕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세 명을 살리고도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체중은 7kg이 빠졌습니다. 영웅으로 불리는 그가 왜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특전사도 해병대도 아니었습니다. 병역 특례로 산업체에서 일했던 평범한 남자. 결혼도 안 한 채 노모와 두 누나를 둔, 그저 매일 청주와 세종을 오가며 세제와 치약을 실어 나르던 트럭 기사. 도로에서는 하루에도 12번씩 욕이 튀어나오는 우리 곁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을까요? 겁 많고 평범한 한 남자를 그날 아침 흙탕물 위에서 의인으로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오송 지하차도의 화물차 기사 유병조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아침 7시, 유병조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의 사흘째 비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비는 그저 조금 성가신 날씨일 뿐이었습니다. 복명동 공장에서 트럭을 점검하고 세종의 물류창고로 물건을 실으러 가는 길. 5년째 하루에도 서너 번씩 눈 감고도 다니던 그 익숙한 궁평이 지하차도를 향해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날 그의 14톤 화물차 적재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을 실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아무 무게도 없는 빈 트럭. 그 사실이 훗날 그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게 될지 그때의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에서 청주로 오던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형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 이제 50cm밖에 안 남았어. 유병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전에도 자신의 동료 화물차가 그 지하차도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입로를 막은 사람도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그 평범한 판단이 그를 지옥의 입구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로 들어선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1차로에 길게 줄지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화재로 2차로가 통제 중이었던 탓입니다. 고개를 빼고 앞을 살피던 그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출구 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쪽의 승용차는 급히 차를 돌려 역주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병조 씨도 트럭을 2차로로 빼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빨간 시내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 물이야 14톤 트럭으로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러나 물은 사람의 계산을 비웃었습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6만 톤의 강물이 폭포처럼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 2~3분 만이었습니다. 바퀴가 절반 넘게 잠기자 트럭은 속도를 잃었습니다. 출구 가까이 다가서자 이번엔 물에 뜬 승용차들이 거꾸로 그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앞선 버스도 그의 트럭도 떠내려오는 차를 피해 흙탕물 위에서 지그재그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출구 앞에서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시동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유병조 씨는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다. 밀어 올려야 한다. 그는 트럭을 뒤로 뺐다가 버스 뒤를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후진, 다시 추돌. 서너 번을 반복하는 사이 계기판에는 배터리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만 더.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던 그 순간 트럭의 시동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엔진이 침수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14톤 트럭도 그 점을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쇳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버스 기사가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버스가 스르르 물 위로 떠오르더니 유병조 씨의 트럭 뒤로 휩쓸려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높은 운전석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 위로 기어 올랐고 창문 스위치를 눌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을 더듬어 공구를 찾은 그는 있는 힘껏 트럭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깨뜨린 그 유리창. 그러나 그 창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트럭 지붕 위로 몸을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그의 트럭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흙탕물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떠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유병주 씨는 두려움을 모르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14톤짜리 쇳덩어리마저 종이 조각처럼 떠다니는 흙탕물 한복판. 발밑에서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다리도 함께 덜덜 떨렸습니다. 겁에 질린 그저 살고 싶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여성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손 놓을게요. 놓으세요. 유병주 씨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잡아당기다 안 되자 허리춤을 움켜쥐고 온몸에 힘을 쥐어짜 여성을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훗날 회상한 그 순간의 감각은 이랬습니다. 이쪽이 끌어당기면 저쪽도 웬만하면 힘을 쓰기 마련인데 그분은 정신도 기운도 없었어요. 그때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물에 뜬 트럭 뒷부분이 서서히 지하차도 벽면 난간 쪽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편에서 두 남자가 물 위에 뜬 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그 몸으로 그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 둘을 차례로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싶어 유리창을 깬 겁 많은 남자가 흙탕물 위에서 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트럭 지붕을 다리 삼아 난간으로 건너갔고 30분을 버틴 끝에 로프와 보트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날 그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은 17대, 그리고 14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병조 씨가 구한 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중 정영석 씨는 자신이 구조된 뒤 곧바로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릴레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 남자가 내민 손이 또 다른 손을 불러낸 것입니다. LG복지재단은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그들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웅으로 불린 유병조 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14톤 트럭이 침수되어 폐차되어 버렸습니다. 100만 킬로미터를 함께 달린 그가 자신의 삶이라 부르던 트럭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그는 일을 하지 못했고 식욕도 잠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구한 20대 여성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남자는 멀리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을 그 차가운 진흙물 속에서 죽게 놔두지 않아서 제 세상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말도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주 씨는 그저 따님이 충격에서 잘 회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가 건진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차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새 화물차를 그에게 지급했고
각계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병주 씨는 받은 성금의 일부를 수해 복구에 써달라며 다시 내놓았습니다. 3명을 건져 올린 그 손으로 흙탕물에 잠긴 배터리 경고등을 몇 번이나 마주했던 그가 이 모든 걸 겪고도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의인도 영웅도 아닙니다. 위급한 사람에게 손을 뻗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3사람을 살린 남자는 그러나 14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무게를 홀로 짊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매일 밤 눈을 감아도 감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 빨간 버스였습니다. 트럭 앞유리나 버스 뒷유리나 두께는 같은 것이었기에 그는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그 유리들을 깼더라면 버스 승객들을 자신의 트럭 지붕으로 건너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살려달라던 그 목소리들 중 며칠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담배를 3달 끊었던 그는 다시 담배를 물었고 작은 무릉덩이만 밟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강물을 평생 건너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7월 15일에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 위로였는지 또 다른 짐이었는지는 오직 그만이 알 것입니다. 그날 그가 몰고 들어간 트럭의 적재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짐이 가득 실려 무거웠다면 그 무게로 버스를 밀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3사람을 구하고도 그는 자신이 채우지 못한 그 빈 적재함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영웅은 자신이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살고 싶어 유리창을 깬 겁 많은 남자와 남을 살리려 손을 뻗은 의인, 이 2사람이 사실은 흙탕물 위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긴 용기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남았던 인간의 본능이라 해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발밑이 무너지는 그 몇 초 사이 낯선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손길을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이 여러분의 하루를 붙잡아 준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기어이 바른 길을 택했던 또 한 명의 인물, 의인 이수연 편의 링크를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그가 증명해낸 온기의 결말도 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선언국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